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역사교육과에서 중국사와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조영원입니다. 4번에 걸쳐서 중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특별히 현재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사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4가지 주제를 할 텐데요. 왜 중국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공간, 중국의 인간, 마지막 중국의 시간, 이렇게 공간, 인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너무 기분 좋다, 중국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진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년 혹은 한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오랜 최근에 들어와서 한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또 세계 정세 변화 가운데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중국 도대체 왜 그런 거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물어보면 소위 말하는 혐중이라 그러죠. 중국을 혐오하는, 굉장히 그런 정서가 강해져서 좀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한 지가 거의 30년이 되는데, 지금처럼 최근처럼 중국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아예 모르거나 아예 추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혐오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더 중국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 자체를 위한다기보다는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운명과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중국을 잘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중국에 대해서 2가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계에서 말하는 언어가 있죠.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G2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2개의 나라, 하나는 미국과 또 하나는 중국이죠. 이걸 가지고 한때 하버드대에 있었던 니얼 퍼커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차이메리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죠? 차이나와 아메리카 합성어죠. 그만큼 아메리카를 얘기할 때 차이나와 함께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동시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굴기라고 하는 말도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굴기라는 뜻은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빡 뛰는 겁니다. 점핑하는 것을 표현해서 굴기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런 2가지 현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있죠.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진핑 이전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는 후진타오라는 주석이 있었고요. 혹시 그 전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전에는 강택민, 장쩌민입니다. 그 전에가 등소평, 덩샤오핑인데요. 이 덩샤오핑 때부터 지금의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4명의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모택동 이후에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도광양회,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어서 웅크리면서 기회를 엿본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상당히 중국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중국 지식인들 혹은 지도자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전쟁의 패배, 그러고 약 한 100년에서 150년의 치욕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중국이 새롭게 소위 굴기한다라고 할 때 힘이 생겼다고 바로 빠방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도광양해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로 기회를 엿보는
이런 자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강택민, 장쩌민 시대가 되면 유소작위, 요소쪼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은 필요한 곳이 되면 내가 힘을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진타오 때가 되면 화평굴기, 허핑죄치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롭게 굴기한다. 자, 굴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프하는 겁니다. 점프하는 게 평화롭진 않죠, 원래는. 근데 여기 앞에다가 평화롭게, 그러니까 좀 남들에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평화롭게 굴기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덩샤오핑 이래의 도광량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방향이었었는데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지금의 지도자인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주동작위, 쪼웨이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강택민 시대의 유소작위랑 앞에 두 글자가 달라지죠. 이 필요할 때마다 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나아가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 주동작위라는 말을 썼고, 동시에 중요한 말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중국몽, 중국어몽, 즉 차이나 드림이죠. 한 150년 동안의 서구 열강에 당했던 치욕의 역사를 떨쳐버리고 중국의 꿈을, 즉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오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도,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쓰는 국제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1대 1로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 도광량해와 같이 속을 좀 겉으로는 평화롭게 하면서 속마음을 좀 숨기고 나아갔던 온건한 자세에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좀 뭔가 공격적으로 국제관계를 나아가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전랑 외교라고 하죠. 이제 전랑 외교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1대1로는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중국의 옛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1대 육상 실크로드라고 하죠. 육상 실크로드와 1로 바다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일종의 세계 전략입니다. 앞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와해되거나 무너질 것을 대비하고 혹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계 질서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디랑 부딪히게 되냐면 미국이죠. 현재 가장 패권국인 미국에 중국이 도전하는 국면이 되면서 이들 사이에 과거에 한때 냉전 시대에 서로 협력하기도 했던 구도가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하고 소위 패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로 돌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경쟁이 아니라 갈등 내지는 충돌의 국면까지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이 두 나라와 오랜 관계를 갖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과거 한 2000년 가까이 우호적이면서도 큰 영향을 2000년 이상 받았던 이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최근 한 100년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던 미국, 이 두 나라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끼어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저의 이 역사 강의가 그러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국의 공간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겠죠. 크다. 정말 크다. 얼마나 큰가? 현재 중국의 영토를 재보면 공식적으로는 9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냐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약 몇 배가 되냐면 96배. 거의 한 100배 정도 크기가 큰 나라죠.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한번 염두를 해두면서, 근데 그 안에 인구도 많겠지만 인구가 주로 어디에 몰려 사냐면 모든 지역에 균질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 마치 대한민국도
인구가 전국에 골고루 나눠져 있지 않고 수도권에 완전히 밀집해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중국 역시 크기는 커도 대체적으로 동남 해안 지방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호환용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호환용이라고 하는 학자가 라인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동남쪽 분야를 소위 평야의 농경지대인데 여기에 인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빨갛게 막 몰려 있죠. 근데 반면에 서북 지방은 어떻습니까? 좀 파랗죠.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이고 여긴 사막, 초원, 유목지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렇게 크지만 그 가운데의 인구들은 지금 동남 연안 지방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참 많은 강과 하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크게 기억해야 되는 강,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첫째 강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황하죠. 왜냐하면 황하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문명이 시작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하무가 하나 있다면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은 황하가 아니라 양자강 혹은 장강이라고 불리는 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름의 전국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장강을 안 봐도 장강, 양자강 같은 중국 식당은 가봤을 거예요. 자, 이 두 강과 함께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해주고 드리고 싶은 강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의 강인데 바로 회수 혹은 회하라고 부르는 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국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크지만 이 큰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딱 2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하나는 남쪽에 있는 중국, 즉 남중국과 북에 있는 중국, 북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38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위적인 라인으로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지만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점점 영토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회수, 회하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을 남중국, 북중국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남중국에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는 건 하천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많은 곳에 지나가려면 뭘 타고 다녀야 될까요? 배를 타고 가야겠죠. 그러면 남쪽에서는 주로 배를 타녀요. 그럼 반면에 회수 이북으로 가면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갈수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배를 안 타고 뭐를 타고 다녀야 될까요? 말이죠, 말. 그래서 전통 시대에는 남쪽에선 배를 타고 북쪽에서는 말을 탄다. 그래서 남선, 북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그 회수, 즉 회수가 지나는 곳에 있는 회안이라고 하는 화이안이라고 하는 중국 도시에 가서 찍은 비석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읽는데요. 남선, 북마, 사주, 등육. 남쪽에서는 배를 타고 북쪽에서는 말을 탄다. 그래서 이 사주, 배를 버리고 등육, 육지에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 입장에서 해안에 도착하면 이제 배를 타고 오던 거에 배를 버리고 말로 갈아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처럼 중국은 크게 보면 남쪽에 있는 물이 많은 지역은 특별히 또 논농사가 많고 쌀이 주식인 지역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미판이라고 해서 밥을 많이 먹고 주식이요. 북쪽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밭농사, 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는 면, 우리 알려져 있는 국수,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큰 강 2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황하. 황하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안에 누런색 토사라고 하는 아주 그 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황하물은 우리가 딱 봐도 토사로 인해서 누런 물이고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강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흘러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토사가 계속 쌓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토사가 막 이렇게 쌓여서 점점 하상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비가 왕창 내리면 이 아래 하상이 올라간 상태에서 홍수가 미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범람을 하게 돼요. 범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물길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틀어버리죠. 그래서 황하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거의 없고요. 계속 꾸불꾸불꾸불 가다가 막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지도에도 보면 황하는 이렇게 흘러가요. 반면에 이 양자강은 이 물길이 넓고 물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아주 큰 물이 우리 한강보다 더 넓은 물이 직선으로 쫙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자, 황하는 어쨌든 중국의 고대 문명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문명을 배태했던 어머니와 같다라고 불러서 어머니의 강, 모하라고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5,464km,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래서 한번 범람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범람을 사실 또 많이 했기 때문에 황하를 잘 다스리는 자, 즉 황하 치수에 성공하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반면에 양자강은 제일 긴 강입니다. 자그마치 6,300km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게 긴 강이죠.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인데 6,300km의 긴 강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생각하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유적 중에 하나는 만리장성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 4번에 걸쳐서 하는 강의 가운데 핵심적인 키워드로 줄기차게 나오는 운하, 커넬입니다. 특별히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운하라고 부르는데 이 대운하는 남북으로 1,800km에 달합니다. 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중국의 전체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대운하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파란색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 운하가 수나라 때 만들어졌던 운하. 우리에게는 뭐 수양제 대운하다 이런 말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수양제가 뚫었다라고 하는 대운하의 모습이고요. 빨간색 라인으로 지금 보이는 이 길은 원명청. 우리나라 왕조로 따지면 고려 시대 후반부터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에 중국의 왕조가 뚫었던 대운하 라인입니다. 남쪽에서 항주에서 시작해서 북경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번 4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대한 개관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의 중국 사람 아마 여러분 다 만나보셨을 것이고 중국에 아마 한두 번씩은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중국에 가면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중국의 인구는 정말 많죠. 그래서 뭐 보통 많다가 아니라 정말 많다. 그래서 중국말로 런뚜어 인다, 사람이 참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외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도 너무 많다고. 런뚜어 어디 가든지 막 사람이 막 미어터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런뚜어 런타이뚜어 사람 너무 많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보면 막 얼마나 많겠어요? 자, 지금 현재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맞히면 신입니다. 즉 이 말은 only God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신 외에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구가 뭐 대체적으로 뭐 13억, 14억, 14억 뭐 얼마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는 막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있고 이쪽에서는 막 돌아가시고 있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인구를 잴 수도 없고 또 공식적인 인구에 안 잡히는 그런 숫자도 너무 많아서 정확한 인구를 알 수는 없어요. 단 이거죠. 중국 인구가 많아요. 런뚜어 얼마나 많은데 자,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옛날부터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문명이 시작될 때 많지 않았던 인구, 즉 아직 1억이 안 되고 몇 천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1억을 돌파하기 시작했던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보면 한 송나라 시대, 한 10세기 전후한 시기에 1억을 돌파해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팍팍팍 증가 안 합니다. 올라갔다가 왕조 말기가 되면 뭐 자연재해랑 전쟁이 많으니까 쫙 가라앉아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1억 넘다가 또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다가요. 지금 이 지도에 나타나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요 시기 쫙 한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를 보면 그래프가 쫙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점프하는 거 중국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굴기, 주해치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중국 역사에서는 청나라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청나라 때 인구가 대체적으로 1억을 돌파해서 거의 4억까지 인구가 4배가 느는데 늘어나던 인구가 다시 1949년 모택동, 마오쩌둥 시기에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거의 이제 10억을 넘어가게 돼요. 왜냐? 마오쩌둥은 생각이 이랬어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좋다. 그래서
人越多越好라고 하는 중국말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막 늘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덩샤오핑이나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하느냐? 인구가 폭발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폭발하지 못하도록 했던 정책이 바로 한 자녀 갖기 운동, 원 차일드 팔러시를 한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그래도 막 급증하다가 이제 좀 인구 늘려볼까 해서 2016년에 한 자녀 운동을 포기합니다.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중국에서는 세 자녀 정책, 다시 아이를 3명 낳으세요 라고 하는데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3년 세계 1위 인구를 드디어 오랫동안 중국이 이어오던 1위를 뺏겨요. 공식적으로 올해 역전이 됐습니다. 2023년. 그게 인도에게 빼앗겼다고 해서 14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 지금 인구가 없다고 막 볼멘소리를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런 많은 인구의 90%가 넘는 인구가 한족이라고 하는 한족이고 한 8% 정도가 나머지 55개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진나라, 소위 통일했던 진나라 때부터 역사를 한번 쭉 훑어가면 저는 이거를 일치일난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치는 중국인들의 마인드에는, 관념에는 통일된 사회를 일컬어서 치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뭘까요? 분열된 상태입니다. 즉 통일과 분열과 통일이 계속 왕복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중국의 최초의 통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진시황제의 통일, 그래서 진나라의 통일입니다. 이게 기원전 221년인데 이때 진안의 통일이 이루어졌던 시대, 그래서 이걸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치세라고 합니다. 즉 다스려지는 시대인데 통일된, 유나이티드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반증해 줄까요?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의 분열된 시대, 그래서 난세입니다. 난세에서 치세로. 그랬는데 이 치세가 오래가는 게 아니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 삼국지에 나타나는 것처럼 위초고 삼국으로 나뉘고 위진남북조의 분열기가 됩니다. 그럼 이 시대는 뭐라고 부르죠? 난세. 이 난세의 분열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있죠. 바로 수나라. 그래서 수나라를 치세, 수당을 치세라고 합니다. 근데 수당도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5대 10국으로 흩어집니다. 분열돼요. 그러고 송나라가 들어섰지만 송나라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북방에서 나타나는 거란족, 여진족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이것도 분열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 난세. 이 난세를 다시 통일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민족인 몽골족입니다. 몽골족이 만들었던 나라가 몽골 제국의 원나라죠. 그 몽골족이 무너지고 나서 한족이 세웠던 명, 다시 명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만주족이 세웠던 청, 이렇게 원명청은 왕조는 바뀌어도 다 통일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치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 치세가 영원히 또 지속되지 않았어요.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열리는데 그때를 열었던 또 굉장히 군부의 분열 시대가 되고 이때 공산당과 국민당의 분열 시대, 이거를 다시 난세. 그러다가 1949년 모택동이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죠. 그래서 다시 치세입니다. 그 치세가 지금까지 공산당의 이제 치세 이후에 70년이 이어오면서 시진핑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국의 역사를 아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제 또 다가올 시대는 영원한 치세가 아니라 언젠가는 난세가 올 것이다. 이 난세가 어디서 올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이 거대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고요. 이 통일된 나라가 하나의 민족으로 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맨 마지막 치세 중에 하나였던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이 고려, 조선이거든요. 이 시기에 몽골, 한족, 만주족 이 세 개의 민족 플러스 알파가 합쳐지면서 지금 오늘날 중국이 보유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인간 그리고 오랜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그림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국의 베이징에 여행을 가시면 조금만 더 북쪽으로 여행 가면 열하라고 하는 청나라 시대의 황제들이 피서를 갔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피서선장에 가면 여정문이라고 하는 5개의 언어로 이렇게 편액을 딱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글자는 여러분 읽으시겠죠? 여정문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 만주문으로 써져 있는 여정문이고 맨 왼쪽은 몽골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통이 비슷해요. 가운데 또 티베트 문자랑 위구르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청나라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만주족 지배층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금 청나라는 한족의 나라도 아니고 만족의 나라도 아니고 한족과 만주족 플러스 몽골, 티베트, 위구르가 함께 모여있는 다민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이런 유산을 오늘날 중국의 공산당 정부도 계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런 오랜 시간의 통일과 분열, 치세와 난세가 어떻게 바뀌고 그 관건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